자, 그래서 에너지는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는 계속 공급해 줘야 되고요. 태양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고, 물질 대표적으로 탄소 순환 우리 어떻게 배웠죠? 공기 중에는 탄소가 뭘로 존재해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으로 존재하고, 땅에는 뭘로 존재하냐면 뭐 여러 가지 식물의 사체라든지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존재할 수 있고, 우리 몸에도 존재하죠.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하잖아. 이 탄소들이 계속 순환을 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거를 식물들이 포집을 해가지고 광합성을 하고요. 또 호흡에서 내뱉기도 하고, 또 1차 소비자들이 또 생산자를 먹으면서 이동을 했다가, 1차 소비자를 동물이 먹으니까 다시 또 이동을 했다가, 뭐 예를 들어 뭐 늑대나 사람이 고기를 먹고 또 숨을 쉬면 또 이산화탄소가 또 뿜어져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탄소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순환을 하는데, 이 탄소가 이산화탄소나 메탄 형태로 공기 중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온실효과가 벌어지기도 하죠. 근데 온실효과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구 온난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생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질소 순환은 딱 그것만 기억해. 질소 순환은 대기 중에 질소가 되게 많아, 그치? 전체 공기 중에 몇 퍼센트가 질소예요? 78%. 근데 그 질소는 그대로 우리가 뽑아서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세균이 필요하다. 질소 고정 세균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뭘로 바꾸냐면 우리가 식물들이 뽑아서 쓸 수 있는 암모늄 이온으로 바꿀 수 있어. 그 암모늄 이온이 땅에 막 흐트러지게 되는 거야. 근데 암모늄 이온이 원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 생산자나 소비자가 죽은 그 유기물을 분해자가 분해해서 만들어지니까 완전히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흔히 생각해보면 우리 이거 생각하면 돼. 거름 생각하면 돼. 거름. 우리 옛날에 어떤 거름을 썼냐면 똥 같은 거 그 볏짚이랑 썩혀가지고 했었거든. 그 암모늄 이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요즘은 어떻게 이걸 비료로 만들어서 뿌려대잖아. 암모니아를 비료로 만든 사람 누구죠? 최초로 하버. 그리고 보슈라는 사람이 이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을 했어. 그래서 하버 보슈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1900년대 초야. 얼마 안 됐다고. 이제 한 100년 조금 넘었어. 근데 전 세계에서 그 비료를 안 쓰는 지역이 없죠. 왜? 그만큼 질소가 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 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선 질소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 질소 고정 세균하고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친구 있어요. 누구냐면 탈질산화 세균. 탈질산화 세균은 반대대로 질산이온을 공기 중에 질소로 바꿔버리는 역할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소 고정 세균, 암모늄 이온, 질산화 세균, 질산이온, 탈질산화 세균, 요 바깥에 있는 큰 회전 있죠? 최소한 그거라도 외워주세요. 알겠죠? 공기 중에 방전으로도 만들어져. 질산이온은 공기 중에 방전이라는 건 뭐야? 번개치면서. 됐죠? 그래서 그러면 암모니아나 이런 그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이온, 우리가 비료로 쓸 수 있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다? 몇 가지 없어. 분해자에 의해서,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그리고 공기 중에 방전에 의해서.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밑에 72페이지 밑에 보면 이게 도식화돼 가지고 간단하게 나와 있어. 외우라고. 질소 고정 세균의 역할, 질산화 작용, 그리고 탈질산화 작용,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니까 그 표를 보고서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을 하나 할 건데, 원래 요 파트를 내가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왜 그러냐면 요 생태계 파트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암기야. 뭐 이해하고 자시고가 없어. 그냥 암기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맞추는 거고, 기억 못하면 틀리는 그런 파트라서 내가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제일 싫어하는 파트가 좀 전에 하나
어떤 그 질소 파트하고 요 식물 군집 파트,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내가 일단 먼저 설명해 줄게요. 숲에서 유기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럼 유기물, 무기물 구분할 수 있나요? 유기물은 뭐고 무기물은 뭐야? 유기물은 썩는 거요. 유기물은 썩을 수 있는 거. 우리의 몸이라든지 식물의 몸체라든지. 무기물은 썩지 않는 거. 물, 공기 이런 것들을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토양 이런 것들. 선생님 토양 썩는데요? 토양이 썩는 게 아니라 토양 안에 있는 유기물이 썩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썩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비료처럼 되겠지. 분해자가 작용하는. 그래서 보세요. 총생산량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총생산량은 뭐냐면 생산자가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모든 총량. 그러니까 그래프 보면 식물 군집에서 어떤 숲에서 식물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총량, 이걸 총생산량이라고 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숲 안에서 모든 식물이 만들어내는 광합성의 총량,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 총생산량 중에서 호흡량하고 순생산량으로 나뉘거든요. 호흡량이라는 건 뭐겠어? 식물들도 호흡을 할 거 아니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호흡량이 일정 부분 있을 거고, 이 호흡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순생산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생산량에서. 그러니까 순생산량은 총생산량 빼기 호흡량이 되겠죠. 문제는 이 순생산량 중에서 구분해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피식량, 고사량, 성장량이야. 피식, 고사, 성장. 피식, 고사, 낙엽, 성장. 피식은 뭐겠어요? 잡아먹힌 양, 풀을 뜯어 먹을 거 아니야. 누가? 1차 소비자가. 고사 낙엽량은 죽은 거, 아니면 식물이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낙엽이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뭐야? 성장량. 나무가 커질 거고 풀도 자랄 거잖아. 그런 성장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어디에 포함된다? 순생산량에 포함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총생산량은 호흡량하고 순생산량을 더한 거고, 순생산량이라는 건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건데, 순생산량 안에는 피식량, 고사 낙엽량, 그리고 성장량이 포함된다. 근데 우리가 또 제일 궁금한 건 뭐냐? 성장량이야. 나머지 다 빼면 뭐가 돼? 성장량이 되겠죠? 그러면 성장량은 뭐야? 숲이 총 가지고 있던 질량에서 결국은 쓰고 남고 뭐하고 해서 플러스 알파가 된 거, 숲이 커진 거, 그게 성장량이 되겠죠. 왜? 호흡하고 뭐하고 에너지가 다 썼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숲이 커졌어. 총 질량이 커졌어. 뭐야? 성장량만큼만 더해진 거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흘러가는데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왔죠? 궁극적으로 태양에서부터 온 거야. 에너지는 순환이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식물이 뭘 하는 거야? 생산이라는 걸 하는 거야. 얘들은 뭐야? 1차 소비자, 그러니까 생산자죠, 생산자. 그러면 이 총 생산량 중에서 이 식물이 자체적으로 쓴 거, 죽은 거,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거를 제외하면 뭐야? 1차 소비자한테 먹힌 부분이 있겠지. 그러면 식물이 만든 총 에너지 중에서 1차 소비자한테 전달된 건 뭐밖에 없는 거야? 피식량밖에 없는 거야. 그럼 1차 소비자의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시작인 거야? 피식량부터 시작이야. 왜? 1차 소비자는 어디서부터 에너지를 얻으니까 태양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식물을 잡아 먹으면서 얻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생산자를 먹었어. 누가? 1차 소비자. 초식동물, 곤충 이런 애들이겠죠. 얘가 피식을 했어. 이 섭식이지 얘들한테는. 내가 먹힌 게 아니라 먹은 거니까. 섭식량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 1차 소비자들도 숨 쉬면서 날아가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리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얘들도 성장을 할 거잖아. 근데 얘들도 마찬가지로 피식되는 양이 있겠죠. 누구한테? 2차 소비자한테. 그리고 똥도 싸고 뭣도 하고 하겠죠. 얘들도. 그쵸? 네. 그러면서 이게 흘러가는 거야. 또 2차 소비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똥 싸고 죽고 하면서 없어지는 애도 있겠지. 고사되고 배설하고, 그쵸? 그리고 성장하는 애도 있을 거고. 근데 얘도 뭐가 있겠어? 피식량이 있겠지. 피식량이 있어. 그러면 이건 누가 가져가는 거야? 3차 소비자가 섭식하는 거겠지. 그러면 3차 소비자의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2차 소비자의 피식량, 섭식량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근데 생산량하고의 차이는 뭐야?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생산량에는 총생산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지. 소비자들은 섭식량부터 시작하는 거겠지. 섭식량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피식량이 있을 거고, 뭐 고사량 대신에 뭐 배설량 아니면 사체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성장량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예 용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는 지금 수치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전 교재에는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이것도 아까 우리 했던 거 마찬가지로 파악했던 것처럼 수치로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 그러면 뭘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에너지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 생산량이 10만이라고 해봅시다. 10만이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근데 그 중에서 피식된 양이 만이라고 할게요. 누가 먹은 거죠? 1차 소비자가 먹은 거죠?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가 가지고 있던 총량분의 내가 먹은 양이니까 10만 분의 만, 10%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차 소비자도 처음에 요 먹은 거 가지고 시작을 할 거야. 근데 그 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겠어? 피식된 양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뭐 죽은 거, 뭐 사망이라고 합시다. 그냥 사망돼서 아니면 배설해서 나간 양이 있을 거고, 또 자기 자체적으로 성장한 양이 있겠죠? 그러면 얘가 피식됐어. 피식됐다라는 건 얘를 누가 가져간 거야? 2차 소비자가 가져간 거잖아. 근데 얘가 많이 먹었는데 이 피식된 양이 예를 들어서 8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만분의 800이니까 8%의 효율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2차 소비자는.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근데 효율은 800일 수가 없구나. 얘가 좀 더 올라가서 한 12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효율은 10%였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효율은 뭐 12% 늘어난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을 거고. 달라지겠죠?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 에너지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어떤 식물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식물에서는 내려갈 수도 있을 텐데 효율은 전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은 떨어지겠죠? 800이 맞겠죠? 네, 빨렸네. 800이 맞겠네.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한 게 햇빛이 비치는 거를 얘네들이 전부 다 생산할 수는 없잖아. 날아가는 열이 되게 많을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점점 에너지 효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반적인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될까? 에너지 양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전체 질량도 줄어들 거야. 무슨 소리냐면 산에 호랑이가 한 마리 살아. 이 호랑이가 먹는 토끼나 이런 멧돼지나 이런 게 하루에 한 마리씩만 먹는다고 쳐도 호랑이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토끼나 멧돼지가 몇 마리 있어야 되는 거야? 365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토끼나 멧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작물은 얼마나 있어야 돼? 얘네보다 훨씬 많은 무게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체 개체 수도 줄어들고요. 개체들의 그런 질량도 줄어들고
결국 뭐야? 피라미드 형태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쭉 나가보면 그 다음 74페이지에 보면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74페이지로 넘겨봤더니 생태계 구조와 기능 그 표 보니까 탐구 자료창에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호흡이라고 나와 있네요. 전체 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에너지 양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810분의 3368 곱하기 100이니까 16%가 나오는데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1.37%, 3차 소비자는 5.48%.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드네요. 전체 에너지의 양도 줄어들고. 그래서 보니까 생체량도 줄어들고 에너지의 양도 줄어들고 개체수도 줄어들고 피라미드 형태를 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 생태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도 우리 그 작년에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있죠.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 이것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딱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생산자하고 1차 소비자하고 2차 소비자가 같이 살던 그런 환경 안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평형이 깨져버려.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의 양이 늘어날 거고 생산자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2차 소비자가 늘어났으니까 1차 소비자가 줄어들 거고 1차 소비자가 줄어들면 생산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생태계가 평형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인위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됐던 카이바브 고온의 사슴 이야기 지난 통합과학 할 때도 우리 공부했던 거죠. 카이바브 고온. 그랜드 캐년 북쪽에 카이바브 고온이라는 데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사냥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사슴 이렇게 머리 뿔까지 해가지고 벽에 딱 붙여놓고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생각을 해본 거야. 아, 난 사슴 사냥하고 싶은데 저 늑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슴을 못 잡네. 저 늑대들을 잡아쳐 죽이면 사슴의 양이 늘어날 테니까 우리가 사슴을 많이 잡을 수 있겠다. 사실 그래서 시작한 거야.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거짓말이야. 늑대 사냥을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늑대가 없어지니까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나겠지 당연히. 우와, 사슴이 늘어났어. 근데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 뭐 한 집에서 뭐 수백 마리씩 잡을 거야. 뭐 어쩔 거야. 늑대 무리가 잡는 것보다는 적게 잡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 이 사슴들이 초원의 풀을 너무 많이 뜯어먹어버린 거야. 초원의 생산량을 오버해버렸지.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사슴이 처음엔 늘어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처음보다 더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늑대 사냥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시기가 되니까 다시 사슴의 양이 복귀가 되고 사슴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풀을 덜 먹을 거잖아. 풀의 생산량이 증가되니까 사슴의 양이 조금씩 증가했다. 그래서 1960년 이후가 되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간섭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 작년에도 했던 거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 핀란드였나 아무튼 그 스칸디나비아 그쪽 지역 뭐 그 노르웨이 이쪽 지역인데 어느 날 이제 뭐 꼭 오딘의 분노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갑자기 엄청 폭우가 오는데 번개가 며칠 간격으로 막 뇌우가 치면서 쳤는데 고원에 올라갔더니 그 사슴들이 한 3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죽어 있는 거야. 비 오는 날 번개만. 그래갖고 막 시의회에서 저것들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저것 때문에 쥐가 막 들끓을 거다. 그럴 법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두기로. 저것도 자연적으로 벌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이 할 거다. 근데 시민들의 반발이 엄청났지. 그렇게 많은 유기물들이 쌓여 있으면 자연이 분명히 황폐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가만히 뒀어. 근데 불과 2, 3년 만에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되레 그 지역이 이제 되게 황폐되어 있던 지역이었는데 그
그 사슴이나 생물들의 죽은 사체가 분해가 되면서 되게 비옥한 토지로 바뀌고 그 토지의 그 지력이 살아나면서 되게 떠났던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치우려고 했으면 어차피 그걸 치우는데 해야 될 비용도 있었을 건데 그런 비용 하나도 없이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자연에 하기보다는 자연의 순리대로 맡기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 탐구자료장 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개념 확인 문제가 또 있네요. 맞네. 또 풀어보도록 합니다.